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1월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쁘고 분주하고 조금 귀찮다라고 한다면은 12월은 연말정산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또 덜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2월에 조금만 신경 쓰고 잘 챙기면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님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네.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세무사님의 말로 들어보고 싶네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가장 오르기 힘든 산. 연말정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13월에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놓고 설명을 해보면 네, 좋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이제 급여라는 걸 받아요. 월급. 네. 그렇죠. 월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나는 이번 달 월급은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통장에 실제 찍히는 돈은 300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뭐 국민연금도 나가고 건강보험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다 제외가 되는데 밑에 항목에 보면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일부 금액이 같이 떼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보이실 거예요. 소득세.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득세라는 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에 내가 번 돈과 쓴 돈의 다 총액을 가지고 한 번에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세금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겠죠. 월급을 받을 때 일부 금액들을 다 약간 월부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할부. 가겠다. 네. 네. 가지고 가서 이 금액을 1년 동안 금액이 다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공제들이 있으니 이 공제들 다 적용을 했을 때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면 정확한 세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세액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죠. 그러면 이 세액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미리 뗀 금액이 더 많이 떼졌다 네. 라고 하면 돌려주는 거고 만약에 덜 떼졌다 하면 가져가는 거죠. 더 내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돌려받는 금액이 보너스로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미리 냈던 돈인데 잘못 냈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거 미리 받았으면 기회비용이 더 컸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더 냈었는데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이자라도 좀 붙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자도 안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표현을 드리면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근데 적게 낼 수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급여 생활자가? 네, 그러니까 이 소득세라는 거를 매달 떼는 금액이 내가 예를 들어 원래 떼야 되는 금액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떼야 된다라고 네. 하면 80%로 낮춰서 떼게끔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아니면 내가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 소비가 큰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커서 그때 기쁨을 한 번에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 120%로 더 많이 떼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만약에 차라리 그럼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좋겠네요. 카드도 네. 무이자 할부 옵션이 있고 네. 한 번에 일시불 옵션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 그렇죠. 따라서 소득세도 연말정산 안 할 테니까 네. 그냥 그야말로 연말정산만 하자. 네. 연말에 내는 걸로 네, 한 번. 네. 그런 옵션은 현재는 없나요? 그렇죠. 그거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연말정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직장인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신고 기간인데 이제 직장인 분들이 세금까지 신경 쓰면서 일을 하시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세금을 다 해줘라. 이런 개념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의 편의를 위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금액들을 다 총 집계를 하고 2월 달에 각종 소득 공제든 아니면 세액 공제든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을 적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네. 그게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주고 그렇죠. 그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더 많이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어 내가 80%만 처음에 띄는 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네. 그건 그냥 신청하면은 네, 회사에 신청하면은 신청하시면 돼요. 아 그런 방법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또 막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좀 헷갈릴 설명해 수밖에 주세요. 없어요. 네. 쉽게, 최대한. 쉽게 해준다라고 왜 헷갈릴 하면 수밖에 없는지랑.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그 로직을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세금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만 생각을 하면 네. 자, 과세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과세 표준. 얼마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할지 만들어내는 금액.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그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네. 이 과세 표준에 곱하기 몇 퍼센트 네. 세율이죠. 네네. 네, 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만들어내요. 네.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네. 과세표준이라는 항목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소득공제라는 항목이고요. 아. 이 과세표준 금액의 밑에 위치하는 세금까지 계산하고 난 뒤에 밑에 위치하는 게 세액공제라는 네. 항목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소득세율이 지금 기준으로는 6%부터 최대 45%까지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내가 얼마나 수입이 많냐에 맞아요.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건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인 세율이 곱해지기 전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소득을 그렇죠. 줄여주니까 네.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네. 나온 세금에서 산출세액에서 다이렉트로 세금을 빼주는 빼주는 거예요. 공제 항목일 아. 거예요. 그러면 세액공제 항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네. 보통 공제율의 퍼센트가 네. 12% 또는 15%, 네. 많으면 17%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합소득 세율을 보면 네. 6%, 15%부터 최대 45%까지인 거예요. 네. 소득이 연봉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지겠죠. 네. 아까 얘기한 12% 그거는 그게 뭐라고요? 세액 공제의 퍼센트. 퍼센트. 네, 아. 세액 공제의 퍼센트가 뭐 12%, 15%, 이제 제일 높은 게 한 17%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빼주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평균 한 15%로 빼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소득 공제, 소득 금액 자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이 금액은 세율 퍼센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나 15%좀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네. 세액공제가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과세 표준으로 내가 돈을 받는 금액이 한 5천만 원 이하의 네. 급여소득자다라고 네. 하면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세액공제가 다이렉트로 빼주고 굳이 무차별한 거죠. 네. 세율이 15% 똑같으니까 무차별하고 아니면 6% 구간대라고 하면 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소득공제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24%, 35%, 뭐 40%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만큼 곱해지는 세율은 35%에 곱해지고 40%에 곱해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효과가 더 커질 수 그러니까 있는 과세 거죠. 표준 자체를 아예 낮춰버리면은 줄여버리니까. 네. 거기에 45%가 곱해진다고 해도 액수가 적게 나올 거니까 그렇죠. 효과가 더 커서 훨씬 더 커지는 이런 거죠. 분들한테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네. 소위 고소득자는 그러면 소득공제가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로직으로만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 누가 유불리가 이렇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론상으로만 이렇다만 네, 네. 알고 계시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소득공제가 위에 위치하고 세액공제가 아래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로 보여주시니까 진짜 로직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것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또 뭐 앞으로 이해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거를 돌아가면서 보면은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이랬지라고.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죠. 특히 남은 기간 동안. 뭐 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제가 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뭐 공제율이 이렇다, 금액은 한도는 이거다, 이런 거를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파트별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다를 네.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래서 좋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해본 거는 네. 이제 맞벌이 부부들. 맞벌이 부부. 네. 그렇죠.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고 많이들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네.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보시면은 총 5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말정산에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공제 대상자, 즉 부양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냐. 이게 내 세금을 결정을 해주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이제 누가 공제 대상자로 포함을 시킬 거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들을 누구한테 부양가족으로 넣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와이프. 자녀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근데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둘 중에 한 명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누가 넣는 게 유리하냐? 네.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넣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득공제 항목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한테는 사람 한 명 기준으로 이제 150만 원의 추가적인 공제들이 더 들어가니까 네. 일단 우리가 과표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네. 연봉이 높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세 표준. 네,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크니까 연봉이 높은 사람이 넣는 게 좋고 두 네. 번째는요. 당연히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내가 이 사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공제라거나 보험료에 대한 공제라거나 의료비에 대한 공제라거나 뭐 교육비에 대한 공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연봉이 높은 사람이 가지고 가셔야 집안 전체의 세금으로 따졌을 때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1번과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내용인데 자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일단 공제를 해주는데 자녀가 이제 8세 이하일 때 네.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 세액 공제는 당연하게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네. 당연히 똑같은 개념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기준으로는 지금 15만 원을 세액 공제로 빼주고 다이렉트로 15만 원을 빼주는 거고 두 명이 있으면 올해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까지는 30만 원. 올해는 35만 원, 네, 5만 원만큼 늘어났고 네. 이제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적으로 30만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녀 세액 공제도 당연하게도 연봉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게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는요? 의료비는 이제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의료비는요 반대로 연봉이 낮은 사람 쪽에 카드로 지출을 하셔야 돼요. 알 것 같아요. 그게 뭐 3%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 급여의 3%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만 되니까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3% 넘기기가 쉽진 않던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은 1년에 병원비로 150만 원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1억이신 분들은 30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사실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좀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뭐 실손보험도 있으면 그거 빼고 맞아요. 실손보험은 또 빠지거든요. 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3%를 빨리 채워야 그 이상 금액부터 어쨌든 공제를 받는 네, 거니까 받으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이어야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과표가 낮아져서 그렇죠. 그쵸, 해당이 그리고 될 이제 수 있다. 배우자끼리는 원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소득이 없어야 돼요. 소득이 1년 동안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만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100만 원.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기본공제 대상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의료비는 나이도 보지 않고요. 배우자한테는 소득도 따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을 해주는 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 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을 갈 때는 배우자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병원 가는데 네. 내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도 그렇죠. 무방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다분히 배우자에게 어떤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네, 하기 가능하죠. 위해서. 네.
그럼 집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리하니까. 네, 그래서 의료비는 최소 금액이 이제 연봉 기준으로 표현이 이제 연봉으로 표현을 드리는데 네. 연봉 기준으로 이제 3%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만 공제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채우기 위해서 연봉이 낮은 사람부터 지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세액공제 항목 중에 의료비를 제외하고 뭐 보험료나 또는 이제 교육비, 네. 이제 본인이 본인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들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보면 이거는 각자의 돈으로 지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왜요? 왜냐하면 교육비하고 보험료는 서로 상대방 거를 지출해 준다고 해서 내가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의료비랑 다르네요. 네, 내가 내 걸 지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돈을 서로 맞벌이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출을 해주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지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많이들 그쵸, 관심을 그쵸. 가지고 네. 계시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소비 패턴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소비 패턴에 네. 따라서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 카드로 쓰는 게 좋냐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공제 부분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편적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소비 패턴,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 패턴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몰아주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케이스로 설명을. 일단은 당연하게도 이제 나한테 쓴 의료비 당연히 대상 금액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이나 나이에 제한은 없긴 하지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양자로 넣은 사람한테 쓴 의료비도 될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쓴 의료비도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봉의 3% 이상을 써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어야 의료비를 빨리 채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남편은 연봉이 1억이고 배우자는 아내는 5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의료비 사용액을 남편 각자 원래 혼자 지출하는 금액이 1년에 300만 원. 아내는 1년에 200만 원 정도 썼다. 500만 원을 쓴 거죠. 네. 그러면 최저 사용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네. 연봉의 3%를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300. 남편은 300. 300만 원. 와이프는 150만 원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남편은 사실 그 이상을 못 썼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거고 와이프가 쓴 와이프 것만 같은 대해서만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퍼센트를 곱해보면 실제로 이제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빠지는 금액이 7만 5천 원인 네. 거죠. 근데 세액공제니까. 네, 세액공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남편이 1억 원, 네. 와이프가 5천만 원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 쪽으로 몰았다. 500만 원을 다 썼다. 그러면 300만 원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30만 원까지 공제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남편 되는 카드로 겁니다. 아내 병원비까지 썼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썼다. 네. 라고 하면 이때는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계산을 했을 때 500만 원을 사용을 했지만 최저 사용 금액은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35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서 52만 5천 원까지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래서 연봉이 조금 더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그만큼 돌려받을 세액공제로 수 인한 있는 효과가 금액을 크다.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 네, 52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네요. 세금에서 빠지는데 이걸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금 이제 비관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결정세액 금액을 초과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 보니까 그 세금을 기준으로 초과를 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정세액이 다 공제를 했는데 0원인 거예요. 근데 0원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냈던 금액을 기준으로 다 돌려받는 건데 여기서 52만 5천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이제 초과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은 더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결정세액 금액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세액 금액. 아까 결정세액은 어떻게 설명이 됐죠? 그 결정세액은 1년 최종적으로. 동안에 뭐 전체 연봉과 그리고 모든 공제 항목들을 다 해서 1년에 대한 세금을 딱
정확하게 만든 네. 금액이라고 미리 떼놓은 보시면 게 아니라 네. 그쵸. 결정세액을 초과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초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돌려받을 많이 수 있죠. 돌려받을 네, 많이 돌려받을 수 주는 있는 거죠. 일단은. 네. 자, 그러면 신용카드는요? 이거는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사용법을 한번 세금적인 로직에 따라서 사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존재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에서 우리가 공제와 원리적으로? 소비를 정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맞춰서 쓰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네.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라고 한번 기준을 넣어볼게요. 네.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분이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한 2,500만 원을 쓰셨어요. 네. 소비가 이제 급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시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소비 2,500만 원이 체크카드가 한 1,300만 원,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1,2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많으니까 체크카드 많이 써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처럼 최저 사용 금액이 있어요. 프로티지는 25%. 그래서 총급여액의 연봉의 25%만큼 쓴 이상, 네. 25% 이상의 금액을 써야지 그 금액부터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 기준으로는 최저 사용 금액이 1년 동안 1,0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못 썼으면 체크카드를 썼든 신용카드를 썼든 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네. 거고, 1,000만 원을 이상 쓴 금액부터 적용이 되니까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이제 공제 대상 금액에 남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30%가 적용이 되고요. 네. 신용카드는 15%만 적용이 돼요. 2분의 1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에서 최저 사용 금액을 먼저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1,300만 원에 대해서는 30%를 적용을 하면 네. 390만 원이 나오고요. 네. 신용카드 사용액 이제 나머지 1,0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해 15%를 적용을 하면 30만 원이 나와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금액은 42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항상 궁금한데 420만 원이 공제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다. 이게 소득공제. 소득공제 네. 이건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420만 원을 내가 돌려본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소득의 과세표 중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금액이 되는 거죠. 420을 줄여준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세금은 나중에 또 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420만 원이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지는데 지금 한도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네. 연봉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고요. 7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 더 적네요. 네, 되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한도가 더 들어가기는 해요.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하거나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자이신 분들은 뭐 공연 문화 생활을 즐기시는 금액까지 해서 추가 한도 300만 원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든 현금 영수증을 쓰시든 신용카드를 쓰시든 무방하기 때문에 네. 이 로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한도 300만 원만 놓고 살펴보면 전체 금액이 지금 420만 원이잖아요. 네. 3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네. 어차피 체크카드에서는 300만 원 공제 30% 부분에 해당하는 390만 원 중에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120만 원은 아예 공제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네, 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나마도 초과를 해버리면 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맞아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공제율이 높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막 위주로 쓰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뭐 마일리지 같은 것도 네, 없고 포인트도 없고. 근데 신용카드는 뭐 연회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연회비가 비싼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혜택도 되게 많고 바우처도 주고. 그리고 일단 돈을 나중에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소비 생활에 습관 중에서.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3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에 걸리니까 네. 체크카드로 30%를 만들면 1,000만 원
쓰면은 딱 30% 3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000만 원까지만 체크카드 사용하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용분부터는 혜택이 더 많고 우리가 적립도 하거나 뭐 할인을 받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계속 소비를 하시는 게 실제로 유리하다. 그럼 7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게. 근데 체크카드랑 현금은 같이 보는 거죠? 똑같은 한 주만 거라고 내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걸로 네. 보면 되는 거죠. 똑같이 공제율이 30%예요. 30%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연봉을 기준으로 이제 월 사용 금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7천만 원이 금액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7천만 원으로 보면 자, 공제 한도가 우리가 기본 공제 한도,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한도 말고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대한 공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는 딱 1,000만 원만 쓰시면 돼요. 그럼 30% 300만 원이 딱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연봉을 기준으로 최소 사용 금액을 얼마까지 써야 되지라고 살펴보면 최소 사용 금액은 7천만 원의 25%니까 1,750만 원이에요. 연 단위 기준으로. 네. 그럼 월에 146만 원 정도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제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사용해야 되는 금액은 2,75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네.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월에 카드를 230만 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잡하다 이거. 복잡한가요? 네. 조금만 더 천천히.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7천만 원을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제 한도는 300만 네, 원이 돼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되고 이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제일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30%로 금액을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게 맞잖아요.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1,000만 원이면 30% 300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체크카드는 1,000만 원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공제 한도는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7천만 원 기준일 때 네. 1년 동안 얼마 이상을 써야지 공제가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네. 살펴보면 연봉의 25%죠. 그렇죠. 그러면 7천만 원의 25%는 1,7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최저 사용 금액하고 네. 최대 공제 금액 300만 원을 받기 위한 체크카드 금액까지 두 개를 합쳐보면 네. 두 개를 합쳤을 때는 1,000만 원과 1,750만 원을 더하니까 네. 2,750만 원이 나와죠. 네. 네. 그럼 2,750만 원을 체크카드 1,000만 원, 신용카드 1,750만 원을 쓰면 우리는 공제 한도까지 300만 원을 다 챙길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월에 적절한 카드 배분을 통해서 230만 원씩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4천만 원 기준으로 앞에서 했던 거랑 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총급여 4천만 원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앞에서 네. 했던 것처럼 네. 공제 한도가 똑같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3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를 받으니까 네. 1,000만 원에 30% 하면 3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체크카드는 딱 1,000만 원까지만 쓰면 정말 공제를 위한 금액으로 딱 쓸 수 네, 있어요. 맞아요. 딱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봉의 25% 이상을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가니까 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그 금액을 빨리 채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 연봉의 25%가 얼마냐? 네. 그럼 4천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체크카드,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금액하고 최저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하고 두 개를 합치면 1년 동안 2천만 원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천만 원을 월로 나눠 보면 한 167만 원, 170만 원 정도를 매달 사용을 하셨을 때 최대 공제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로직이 나오죠. 네. 근데 이 167만 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버무려서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무려서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딱 사용하는 금액과 실제 공제받는 맥시멈 금액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혜택이 없다 보니까 체크카드는 딱 공제 300만 원만 만드실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빨리 채우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거 별도 한도 제외하고 그건 별도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보면 최대 공제를 위한 월차수 사용액을 보고 오케이 여기에 맞게 쓰겠다라고 했을 때 체크 몇 프로, 신용 몇 프로는 계산은 하면 되죠. 체크카드는 1,000만 원만 쓰면 되니까 월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오죠. 정도씩 해서 월 사용 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써야 된다. 7천만 원 기준일 때는. 네. 그리고 뭐 4천만 원 기준일 때는 한 17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 일단 신용카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얼마 이상은 써줘야 된다라는 그 유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를 받으시는 게 더 오히려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연봉의 25%만큼이 채워질 수 있도록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당히 썼다 생각이 드시면 체크카드로 공제 한도 3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이 금액을 빨리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하니까 네. 순서가. 그래서 체크카드로 뭐 1,000만 원이다, 뭐 84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쓰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체크카드까지 금액을 딱 채웠더니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만 계속 사용을 하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한도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뭐 영화 관람 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무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만 그 다음부터는 쭉 사용하시면서 혜택을 위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더 좋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맞벌이 부부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느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 누구 카드로 결제를 할지 그러면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엔 좀 반대로 해서 네. 남편이 세율 구간이 굉장히 낮아요. 6% 구간이고요. 네. 남녀 차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배우자가 굉장히 소득이 높아가지고 높아요. 최고 세율 구간 45% 구간이에요. 보통 최고 세율 구간이면 한도가 250만 원 적용되겠죠. 네. 그러면 자, 남편이 300만 원을 공제받았을 때 아내가 250만 원을 공제받았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남편은 3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거고요. 아내는 25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는데 남편은 최고 세율 구간이 300만 원이니까 여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 효과로 따져보면 한 18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아내는 45% 최고 세율 구간이다 보니까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45%를 하면 세금 효과는 113만 원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공제 한도가 250으로 300보다는 낮지만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득 공제니까 과표 구간을 줄이는데 그거에 대한 세율이 큰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 세액에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효과가 네, 세금 커지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그렇죠. 일단은 연간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냐, 가족과 관련된 소비를 어떤 네. 식으로 하냐를 살펴보고 네. 이제 소비 패턴에 따라서 금액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사용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네. 하면 일단은 신용카드는 연봉을 기준으로 25%는 써야지만 공제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용 금액이 낮으면 일단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낮다면, 네, 낮다면. 가족 전체가 쓰는 네, 게 전체가 쓰는 게 작다면. 낮다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게 우선인 거죠. 공제 적용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네. 근데 사용 금액이 많아요. 네. 우리는 소비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용 금액이 많다. 우리는 외식도 비싼 데서만 많이 먹고 이러면 일단은 연봉이 높은 쪽으로 우선 몰아줘야 세금 효과가 크니까 네. 그렇게 가시는 게 환급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의 공제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한도가. 그래서 한도까지 사용을 하고도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 다음 배우자의 공제 금액을 채울 수 있게끔 사용을 하는 게 소비 패턴으로는 맞다. 와, 어려운 설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세세하게 찬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인데 네. 사실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론상으로 알아둘 만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 외벌이는 어차피 그 사람이 다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네. 그러면 미혼인 그쵸. 경우 미혼인 경우 보통 이거를 요즘은 사람들이 싱글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싱글세. 왜냐하면 이제 미혼인 경우는 사실 보통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인 분들부터 해가지고 좀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사회 초년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상대적으로 아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 보니까 그쵸.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이 일단 없는 게 없어요. 포인트가 아.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를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네, 그러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단순하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항목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우리가 청약을 넣고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품이고 네. 금융 상품이고 그리고 이 금융 상품에서는 또 추가적인 이자도 발생을 하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인가 동시에 내 세금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의 세대주. 그러니까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주택의 세대주가 될 거고요. 집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급여 기준이 이제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연 300만 원 기준으로 40% 소득공제가 되니까 과표를 120만 원만큼을 줄여줄 수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요즘 이율이 꽤 높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좀 나왔는데 청년 우대형이라는 이제 주택 청약 같은 경우를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연간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를 네.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네. 상품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사회초년생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사회초년생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 소비를 더 많이 좀 즐기시려고 그렇죠. 하는 거다 보니까 넣어봤는데 이제 문화생활도 즐기고 소득공제도 챙기자라는 항목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뭐 도서 구매나 공연을 보시거나 또는 뭐 미술관 이런 데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30% 공제가 들어가는데 추가 한도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으로 한도를 늘려가지고 받을 수 있고 그럼 그게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최대 금액은 6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아, 최대가 600만 네. 원. 그래서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네.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문화생활도 자주 즐기시면서 여가 활동도 즐기시고 공제 금액도 알뜰하게 챙겨가시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했는데 사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니까 그렇죠. 체크카드도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되고 네. 현금 영수증 사용하셔도 되고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통 정말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월세 부분 주택 임차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가는데 이제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한 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 올해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말고 꼭 잘 챙기자라는 부분인데 24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네. 보통 이제 적용이 되실 거고요. 이제 총급여액이 원래는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좀 늘어나서 8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연 한도 기준으로는 원래 또 75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까지로 늘어났으니까 1,000만 원에 15% 만약에 연봉이 500만 원 이하면 17% 그러니까 세액공제 금액으로 가는 거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게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15%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150만 원 만약에 17%가 적용이 되면 170만 원이 이거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이니까 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챙기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학자금 대출 공제를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제 보통 교육비 공제는 이제 뭐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들을 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본인들이 직접 소득을 벌어가지고 납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등록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님이 사실 지원을 해서 지출을 하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못 받으세요. 그러면 이 교육비 공제를 못 받은 걸 누가 받냐? 실제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받는데 학생 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죠. 소득이 없으니까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근데 직장을 취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금액으로 넣어줘요. 네, 그래서 이 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쓰면 되고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연말에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양날의 칼이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목적 자체가 노후 자금의 대비를 위한 목적이라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은 최대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만 가입을 하실 때는 600만 원까지고
퇴직연금 IRP까지 불입을 하시면 900만 원인 300만 원이 추가돼서 900만 원인데 네. 이 금액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최대로는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1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은 만약에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시에 지금 12월 달에 가입을 하고 전부 다 900만 원을 불입을 했다. 네네. 그러면은 55세가 되실 때까지 찾으시면 안 되는 안 돼요. 거죠. 예, 찾으면은 엄청 많이 토해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15%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분은 다시 세금을 15%의 똑같은 세율로 내니까 돌려받았던 거 납부를 하시는 건데 12%의 공제를 받으셨던 분들도 15%로 떼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절대 깨지 말라라고 하는. 맞아요. 그렇죠. 네. 한번 넣으면은 그냥 그때까지 연금 받을 때까지 쭉 가져가는 그렇죠, 게 좋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꼭 챙겨야겠다, 챙겨달라라고 네. 당부하시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뭐 올해 팁뿐만 아니라 뭐 항상 말씀드리는 팁이기도 하고 네. 또 올해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팁도 하나 있어서 제가 총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걸 한번 1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는 좀 많이 아세요. 이제는 좀 많이 아시는데 중증 질환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장애인 등록법상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의 조건과 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의 조건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중증 질환자, 예를 들어 암 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면 공제 금액도 올라가고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폭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이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에서 발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요청하시면 뭐 발급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 만약에 좀 혼자 가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발급 도우미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발급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 거라고요? 공제 받으실 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예를 들어 150만 원을 받으면 이분이 장애인에 해당한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공제로 200만 원을 더 받으실 받을 수 수 있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제 폭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내용인데 만약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서류를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제출을 하시는 분들 있지만 서류를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 보면 좀 민감한 내용들도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조금 민감한 병원을 갔다거나 이런 뭐 아니면 내가 좀 지병이 있는데 이런 병과 관련된 질환을 좀 얘기하고 싶지 않다거나 않아서. 네, 네. 이런 것들이면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실 때 굳이 회사에 제출하지 마시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때 그냥 추가적으로 공제 항목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라도 내가 공제 항목이 됐었던 건데 너무 몰라가지고 제출할 수가 없었다라거나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준 시점으로 이제 5년 전 거까지는 다시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소급 적용. 네, 소급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가 아까 장애인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에서 사실 장애인인 줄 몰라서 그럴 수 세법상 있어요. 장애인인 맞아요. 줄 몰라가지고 네. 그냥 환자인 줄만 알았지 장애인으로는 맞아요.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경우 그런 고양 경우들도 가족. 해당이 그러면 되죠. 5년 내에 사실 이분은 세법상은 장애인이었네라고 해서 그 못 받은 부분을 다 소급해가지고 5년 받을 수도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2번하고 조금 일맥상통하게 좀 갈 수 있는 건데 비상금 만들기라고 해서 제가 써봤던 방법인데 아 그래요? 세무사님도 쓰셨던?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면 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어디에 돈이 들어오냐면 월급 계좌에 그렇죠. 들어와요. 네. 원래 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에 들어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의 통장이 남편 거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통장이 남편 거인 경우보다는 남편의 통장이 남편 거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환급액을 100만 원을 받았든 200만 원을 받았든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을 하실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시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더 내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직접 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아예 안 하고요? 그럼요. 월 말에 안 그냥 하고 기본적인 1월에 것만 안 하고. 네.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하실 때 마지막에 환급을 나올 거잖아요. 네네, 나올 나오겠죠.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기본만 했으니까 돌려받을 텐데 이 돌려받는 금액을 월급 계좌를 입력하지 않고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 계좌를 입력하면 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금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월급 계좌가 아닌 평소에 그 계좌가 아닌 그쵸. 나의 비상금 계좌로도 네. 받을 수 있다. 네, 뭐 그 계좌까지 관리를 하고 티 안 있다라고 나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혹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저희 작년에도 네. 소개했어요. 이거 올해도 꼭 해야 되죠. 하시면 좋죠. 하시면 너무 좋고요. 네. 어쨌든 이 취지 자체는 지역의 경제 활동을 좀 더 붐을 일으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네. 거고 너무 좋은 건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니고 1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기부를 한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0만 원을 딱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냈던 금액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쵸. 똔똔이고.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선물. 그쵸. 답례품. 답례품이 있다 고르는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답례품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들도 많고 네. 고기도 있어요. 고기 있고 네. 꽃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맛있고 저는 보통 고기 많이 하거든요. 고기는 어디가 좋아요? 문경 이런 데 해야 되나? 제가 따로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네.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통영 같은 데는 문어도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연말정산의 하나의 방법으로 네. 쓰시는 것도 지금도 가능한 거니까. 네, 12월 지금 달에. 바로 하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는요. 네. 미사용 기프티콘을 일단은 좀 쓰시는 거. 음. 네. 그러니까 기프티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네.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을 수는 있는데 이 미사용 기프티콘의 공제를 누가 받느냐를 보면은 기프티콘에는 만약에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면 결제한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실 때 사용하신 분이 이제 현금 영수증을 입력을 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기프티콘을 살 때 신용카드로 샀잖아요. 네, 이럴 때 그거는 핸드폰에서 공제 금액에서 제외돼야 빠져요,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신 분이 공제를 받는 거니까 어차피 내 돈 안 쓰고 현금 영수증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미사용 기프티콘도 일단 우선적으로 소비할 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올해 너무 많이 써서 이미 네. 공제 한도를 다 넘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나중에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쓰시면 되죠. 굳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음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네네. 해요. 그래서 매달 떼는 세금의 퍼센트를 좀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게 떼고 적게 받는 게 뭐 이자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80%와 120%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뭐 신청하는 방법도 이거는 국세청에 신청하나요? 회사에 신청? 보통 회사에 신청을 하세요. 회사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는요. 월세를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급여가 넘어서 월세 세액 공제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주택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못 하시니까 네. 현금 영수증이니까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신청을 해 놓으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신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내가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하는 그 현금 영수증 금액에는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랑 신용카드 공제를 같이 해가지고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네.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금액을 채울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혼인신고하기라고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올해 생긴 건데 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통과가 이제 됐을 때 얘기이긴 하지만 네. 24년도 이제 결혼을 좀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네. 24년도, 25년도, 26년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각자 기준으로 그냥 50만 원씩 빼주는 공제가 생겼어요. 세액공제. 네. 네. 다이렉트로 빼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굳이 먼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지만 아직 보통 혼인신고를 좀 늦춰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은 뭐 올해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거나 좀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혼인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올해 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8가지 연말정산 팁까지 정리해 주셨는데 이 중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일단은 고향사랑 기부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안 할 맞아요. 이유가 없는. 이거 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고 네. 바로 또 답례품도 오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고 기다리는 기분도 있고 성탄 선물 받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지난 것 같지만 그때 이거 몰라서 못했네 한다면은 아까 5년 이내 경정 청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포인트였고 네. 또 말씀 못 하신 건 없는 거죠? 아니요.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머니올라 나오실 때마다 고경남 세무사님은 알고 있는 내용을 200% 나눠주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해서 같이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요. 또 2025년에도 글쎄요,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조금 감사합니다. 이르지만 성탄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